지금 심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입주하는 게 있었지만 2026년도부터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손에 꼽아요. 네. 뭐 없습니다. 뭐 1000세대를 떠나서 단 한 세대에도 입주 없는 지자체가 서울에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눈에 보여지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도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매 있나요?라고 이제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간을 보고 있었는데 못 참고 산다는 거는 사야 되는 어떤 이유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이라는 거는 매매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전세나 월세가 그래도 좀 안정화되고 좀 이렇게 뭐 오히려 하락하거나 하면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진단 말이죠. 옛날 뭐 하우스푸어 시절 같이 뭐 그런데 지금은 뭐 전세 월세도 막 올라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못 사겠는데라는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월세 물량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5년도만 하더라도 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2026년도부터 이제 공급량이 반토막 나거든요. 네. 그 여러분들 또 막 이제 100, 200세대짜리 아파트들은 또 싫어하잖아요. 네.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세대. 근데 보통 선호하는 거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들을 선호하는데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입주하는 게 있었지만 2026년도부터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손에 꼽아요. 네. 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2026년도 되면 뭐 1000세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단 몇백 세대라도 입주하는 곳이 그나마 다행이지 단 한 세대에도 입주 없는 지자체가 서울에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눈에 보여지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도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가요? 동북권. 아, 동북권이 지금 이문희경 뉴타운도 그렇고 장인 뉴타운도 그렇고 입주를 하니까. 2025년도 입주가 그것도 몰려 있어요. 네. 지금 장위 4구역 입주 들어갔고요. 그리고 임은 1구역, 그리고 휘경 3구역 이제 입주 들어갔고, 그리고 임은 3구역도 올해 하반기 마지막에 이제 입주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순간에 갑자기 거의 1만 세대가 입주 짜자자자작 들어가니까 이제 그쪽이 이제 전세 금액 참고로 이런 전세 금액 비싸요라고 하면 저기 장위동 임원동 가보시면 84 타입 전세가 아직 6억 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축인데. 네, 신축인데 네.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야 이게 입주 물량 대규모로 나오면 전세 금액 떨어지구나 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이것도 선방했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헬리오시티 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막 공급 폭탄 터지니까 집값 다 떨어질 거다라고 했었지만 그때 집값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전세는 빠졌죠. 매매는 그냥 버티고. 정확합니다. 네. 그때는 매매가 빠진 게 아니라 전세는 무너졌거든요. 헬리오시티 전세 무너진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희 가족도 헬리오시티를 들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패닉들을 다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헬리오시티가 어떻게 됐었냐면 84 타입 전세가 4억대도 있었어요. 네. 물론 4억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하도 잔금을 못 치니까 대출 받고 후순위로 들어가는 전세가 4억대였었는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때 헬리오시티 때 전세 다 무너졌었죠. 근데 둔촌주공 때는 사람들이 막 둔촌주공 미분양 터질 겁니다 막 이랬었지만 그때 13억에 분양했었던 게 지금 30억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29억 막 거래되고 막 이제 30억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 얼마야? 17억 올랐습니다. 네. 17억. 그러니까 이제 막 미분양 터질 거라고 말했었던 사람들, 막 분양받지 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정부가 분양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한 발 남았다. 입주장 때 다 무너질 거다라고 했지만 입주장 다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둔촌주공은 입주 대란도 없었어요. 그나마 입주 대란 얘기 나왔던 게 그나마 광명 정도. 왜냐면 광명은 전세로 갖다 잔금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광명만 하락했죠. 마피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둔촌은 왜 마피 안 나왔을까요? 잔금 칠수 다 있었습니다.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계약금 20% 요구했거든요. 그럼 2억 얼마 들어갔을 거고. 근데 전세를 11억에 맞췄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전세 11억이면 돈 더 필요한 거 없이 잔금 깔끔하게 맞춰진 거잖아요. 네.
던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둔촌주공 마무리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대규모 입주 물량도 없고 오히려 아까 말했던 동북권역이나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들 정도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특정지역에 쏠려 있었던 거지 다른 서쪽 권역들은 입주 물량 그렇게 큰 데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금액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세 시장이 진짜 망가진 데가 바로 빌라 시장이에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이제 전세 사기들. 그러니까 근데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오피스텔 빌라에서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빌라 전세 들어가는 거는 내 보증금 날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공포감을 이제 대중들한테 사로잡게 됐다 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아 빌라 전세 들어가면 떼일 수 있어라는 인식들 하니까 빌라는 월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빌라 월세화가 빠르게 되고 있고 안전하게 나 전세 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파트 전세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금 지수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2025년도는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 됐는데 네. 그런데 여기 전세 올라간다?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입주장도 안 열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장위동, 이문동, 휘경동 이쪽 라인들도 입주 물량 한번 딱 소화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월세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의 장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 판단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해드립니다. 둔촌주공 입주장 때 그 좀 안 빠졌던 게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를 뭐 약간 유예는 해줬지만 실거주 의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예 실거주 하러 들어가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고, 그러니까 전세 물량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런 것도 있었고, 광명 쪽은 또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차이도 있었는데 이게 입주장 끝나니까 강동 뭐 천호동 해서 전세가 다 올랐어요 지금. 맞아요. 예, 잠실까지 해서 한 1, 2억이 올라버렸더라고. 입주장 끝나니까. 그럼 이런 거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강동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내년에는 그러면 서울 전역 뭐 이런 데서 일어날 일이다. 전세가 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2026년도에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어디가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일반 분양 끝난 데가 이제 방배 5구역 네. 이제 DH 방배가 있고 또 한동안 또 고분양가 말들 많았지만 결국 완판된 이제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데가 아직 일반 분양은 안 했는데 사람들 청약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가점자들은 이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레미안 트리니원 이 정도가 1000세대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1000세대도 안 되는 짜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도 입주장 사실상 없죠. 그러면 입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방배동에 2000세대 입주 반포동에 뭐 2, 3000세대 전세가 입주한다고 너무 해서 비싸니까. 뭐 그게 주변 전세 시세를 누를 수 있을까요? 뭐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입주장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끝날 것 같고 그나마 뭐 은평구의 가련 뭐 이 정도? 그럼 그 외로는 이제 입주 물량 없는 거죠. 이제 전세 금액 올라가고 월세 금액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시중의 유동성도 풀리고 있으니 이래저래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얻으러 오면 이제 결국에 또 이제 의자 뺏기 싸움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정부도 모르지 않으니 지금 전세 관련된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겠다 하는 분위기가 좀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전세 대출을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럴 쪽으로 갈 확률은 없을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데 그렇게 갈 것 같아서 네.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전세를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또. 네, 분위기가. 지금 뭐 일명 뭐 갭 투자 나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갭 투자를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우리 전세 끼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갭 투자 막을 수는 있죠. 어떻게? 토지구를 해가고요. 네. 토호재 확대로 갖다 갭 투자 막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강남 3구 용산구 토호재 확대해봤지만 그렇다 해서 집값 잡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호재가 또 재산권 침해도 너무 크다 보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또 전세 제도가 나쁜 거라고만 몰아가기에는 사실 부인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가 없어지면 네. 돈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렇죠. 전세 이자보다는 월세 내는 게 더 크거든요. 네. 돈이 없는 사람은 일단 월세 살 수밖에 없는데 네. 돈 모으면 이제 전세로 가고 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세를 공격하는 거죠. 자꾸 전세 때문에 갭 투자가 쉬워지고 이 갭 투자 때문에 매매 금액이 올라가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전세 때문이다.
전세를 막 공격하고, 근데 전세를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월세 살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차마 전세가 나쁜 거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이 원래 전세 시세보다 뻥핑을 시켜주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가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전세자금 대출 받으라고 강제로 받으라고 협박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건 전세자금 대출을 왜 받을까요? 싸니까 유리하니까 받는 거죠. 그게 정답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월세를 사는 거랑 전세에서 전세 금액은 안 되는데 모자란 부분을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랑 비교해 보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즉 반전세로 가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다가 이자 내는 게 더 싸니까 그렇게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더 저렴한 주거 선택권을 주게 한 건데 이런 선택권을 없앴다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 자체를 어느 순간에 딱 없앴다. 네. 그럼 목돈 없으면 전세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번에 6.27 대책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일단은 건들긴 했었죠. 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한 건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세입자를 통해서 잔금 칠 사람들은 못하게 해. 그런 식으로만 우회 규제만 했는데 아예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상품을 없애버렸다. 네. 모든 은행 보고 1금융권,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은 금지야 해버리면 그 전세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월세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월세화가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럼 월세 금액 높아지겠죠. 지금 월세 3,400만 원 내는 게 이제 강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포구 성동구도 신축 아파트가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 뭐 300만 원 이제 중반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잠실은 이제 400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러면 우리가 이건 또 세 후로 나가잖아요. 세우죠. 네, 우리는 세금 떼고 내가 월급이 300이냐 40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 떼면 또 줄어드는데 그러면 또 분명 누군가는 월세 소득공제 높여야 됩니다라는 얘기 하겠죠? 그것도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네. 그럼 소득공제 해준다. 그럼 월세 약간 조금 타성해지게끔 한다. 월세 부담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럼 월세 부담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럼 월세 금액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전세 금액이 일시적으로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아니, 낮아질 수는 있죠. 전세자금 대출로 뻥삥된 거가 있는 건 맞겠죠. 네, 있긴 근데 있죠. 전세 금액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 월세 금액은 높아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전세 금액도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 월세가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돈이면 그냥 전세 가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겠죠. 네. 그럼 전세 월세 다시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본 게 2022년도 때 그때 막 역전세 나면서 막 전세 금액 다 빠졌잖아요. 네. 전세 들어가면 역전세다 뭐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막 회피하고 이랬는데 전세 금액이 계속 천년만년 빠진 게 아니라 전세 금액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 월세는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이제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돈이면 그냥 뭐 전세 가지 뭐가 어느 순간 옵니다. 그러면 다시금 전세랑 월세랑 같이 올라가면 매매도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매도 언젠가는 다시금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이제 전세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했다? 뭐 그거 빠졌다라고 해서 그런 전세가 조금 조정된다 하더라도 월세화가 빠르게 될 거고 결국 수익률은 다시금 균형점을 맞춰가게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이 유동성을 좀 빼내면 어쨌든 전세가 빠지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자들은 돌려줄 돈이 없으니 급매를 던질 것이다. 그럼 이제 급매를 던지면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진짜 역전세 때문에 힘들었었던 데는 빌라 시장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라는 경매로 다 쏟아지고 엄청 초토화됐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동성 때문에 거품이 낀 데가 어떻게 따지면 그게 빌라 시장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좀 레버리지를 많이 썼었죠. 왜냐면 당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랑 전세 금액 격차가 몇 천만 원밖에 안 나는 네. 경우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가 거품이었던 거고 네. 지나고 보니까 아파트가 건실한 상품이었던 거죠. 아파트는 강남 쪽에서 물론 힘들긴 했어요. 역전세를 우리가 다른 강북에서는 뭐 2, 3억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진짜 피눈물 나긴 해도 강남 쪽에서 5억씩 빼줘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도 강남 사람들은 5억을 설령 내가 어떻게 달러빚 얻어서 내준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던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산 가치를 지킬 게 더 크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고, 근데 오히려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역전세 맞아봤자 몇 천만 원 맞았는데,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랑 비교해 보니까 그냥 경매로 넘겨 해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안전한 자산이 어딘가라고 보면 뭐 강남 아파트였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역전세 맞으면 던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해주지 않아요. 해봤자 뭐 3억, 5억 네. 이게 다거든요. 근데 그 시절 2022년도도 견뎠는데 지금 강남이 역전세 3억이에요. 일단 역전세 3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역전세 3억 났다 해가지고 그게 매매 금액 무너질까요? 좀 그럴 것 같지 않고, 또 오히려 2026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일단 공급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전세 금액 상승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또 상쇄시켜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대로 해주면 그 전세가 상승이 너무 가팔라질 수 있으니 이걸 유동성을 좀 빼면 뭐 얼추 비슷하게 그냥 유지, 뭐 보합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좀 유동성을 좀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결국 이게 집값을 잡느냐라고 말해보면 안 잡을 것 같다. 네. 오히려 이런 전세자금 대출 금지시키면 아이러니하게도 외곽 지역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지역들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사람들 오해하는 게, 이게 은행들이 이게 분양 보증되는 이제 보증 상품에 가입되는 선에서만 대출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뭐 8억, 10억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최근에도 지금 허그에서 전세 분양 보증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비율 또 낮추겠다 뭐다 하니까 지금 빌라 시장들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지방이라든가 서울 외곽이라든가 비아파트 상품들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해버리면 전세 들어갈 사람들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이쪽이 오히려 타격받는 거지, 원래도 탄탄했었던 곳들이 흔들리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뭐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도 전세 대출을 5억밖에 안 해주고 뭐 노원에 있는 6억짜리도 5억을 해주니까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똑같은 금액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중저가 쪽에 더 타격을 줄 것이다. 빌라나 이런 데 더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세 쪽은 답이 없나요? 대안이 없을까요? 이쪽은? 월세화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네. 뭐 인터뷰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질문을 좀 해봐 주세요. 앞으로 월세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네.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금액은 떨어집니다. 전세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 건들면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월세 시장은요? 라고 하면 본인들도 알아요. 월세 금액 올라갈 것 같은 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세를 건드려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안 돼가지고 전세 시세가 떨어진다. 그럼 월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월세가 대한민국이 사람들 진짜 얘기를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OECD 통계 자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OECD 기준으로. 네, OECD 기준으로. 그러면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막강한 대항마가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라는 상품이 없죠. 그러니까 전세랑 월세는 항상 싸우는 관계가 되는 건데, 근데 전세가 없어져요. 우리 박성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아주 멋있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세 제도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네. 그건 전세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양자택일이에요. 매수를 해서 내 집에서 살든가 월세 살든가 둘 중 하나인데, 월세화가 돼서 좋은 게 누구예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 월세 너무 적어요. 근데 이미 유주택자들 입장에서 월세 지금 노년들 노후 수익 해주는 거를 월세를 좀 높여줘서 하려고 그러나? 라는 의심이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전세를 악마화하고 전세를 공격하고 그런 월세화 만들어버린다. 그럼 돈 없는 서민들은 월세 살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집값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뭐 집값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일단 모르겠지만 전세도 떨어진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월세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월세는 올라갈 게 눈에 보이니까. 아마 전세가 없어지면은 매매가는 일부 조정을 좀 받고 대신 월세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한 15%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한 15% 정도 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 25에서 30% 정도 쓰니까 월세가 한 1.5배에서 2배 올라가고, 집값은 뭐 당연히 레버리지가 빠지니까 조금 줄어들면 누가 좋은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지금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좀 유독 여행도 많이 가고 이렇게 좀 소비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인 건데 이런 얘기하면 또 뭐가 낫냐 하시니까 사실 외국은 막 월급 받아서 막 30, 40% 막 50%씩 월세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서 결론은 방법은 없다. 방법이 있긴 있죠. 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네. 자꾸 공급을 외면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부작용만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세화가 되는 시장이 이제 공포의 시장으로 갈 것 같은데, 자,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정책인지 저는 오히려 되물어보고 싶어요.